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행복 아니겠어? 하지만 결혼식 이틀 전까지 나에게 사랑한다 속삭이던 그녀가 결혼식 당일날 후련히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면 당신은 어떨 것 같아? 그렇게 무정한 세월은 흐르고 흘러 남자는 암을 선고받고 나서야 그날의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더듬어 보기로 마음먹었어. 그녀는 대체 왜 사라진 걸까 하고 억지로 잊어보려고 했지만 그녀가 사라진 이유만큼은 수수께끼로 남았기에 쉽사리 잊을 수 없었던 거지. 그러던 중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그녀와 이름이 똑같은 여자를 발견하고 혹시나 싶어 사진을 확인했는데 그녀가 늘 하고 다니던 목걸이였어. 그는 확신한 거지. 그토록 찾던 바로 그녀라고 말이야. 답시는 기대하지 않고 보냈던 이 기묘한 러브레터. 여자에게 답시는 올까? 그녀가 사라졌던 혹은 사라져야 했던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 이야기의 끝이 행복일지 아님 충격일지 궁금하지 않아?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 이 책의 끝을 덮은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말이야. 마녀가 읽어주는 5번째 이야기. 기묘한 러브레터. 미오코님, 당신의 행복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추신. 그런데 만일 괜찮으시다면 당신의 주소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유키 미오코님, 갑작스러운 메시지에 놀라셨을 줄 압니다.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일이 끝나고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페이스북의 가부키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미오코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가부키에 흥미가 좀 생겨서 페이지 몇 개를 체크하는 게 습관이 되었거든요. 그건 그렇고 미오코라는 이름은 흔히 있을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흔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동시에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금방 당신을 연상했지만 성이 달라서 처음에는 당신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결혼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들은 성과는 달랐으니까요. 당신의 프로필 페이지를 살펴본데 특별히 의미는 없습니다. 당신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없었어요. 아니, 그건 거짓말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기분이 전혀 없었다면 일부러 프로필 페이지를 열어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어쩌면 마음 어딘가에 당신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진심으로 바랬던 건 아닙니다. 당신의 프로필 페이지에는 경력이나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유키, 미오코라는 이름뿐이었지요.
그래도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게 없을까 싶어 친구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자니 당신이면 좋겠다고 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네요. 무심코 말할 때는 참말이 나오는 법이라고 하더니 말입니다. 친구들 중에 눈에 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연극부였고 당신과 같은 학년이었던 세아마 에미 씨였어요. 세아마는 흔하지 않은 성인이 우연의 일치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혼 전 선 그대로라면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 정말 실례지만 당신의 과거 댓글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당신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없더군요. 다만 친구의 댓글을 읽다 보니 역시 당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당신의 친구 중 한 명이 올린 교토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4명의 여성이 찍혀 있었는데 사진을 올리신 분이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 자신 이외의 얼굴은 흐리게 처리하셨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사진에 있는 넷 중 한 명,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시선이 갔습니다.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확실하게 알 수 없었지만 전에 당신이 늘 하고 다니던 티파니 목걸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지요. 그 순간 이 여자가 당신인 걸 직감했습니다. 30년 가까이나 만나지 못했는데 왜 그런 직감이 들었느냐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스스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사진 속 여성은 제가 아는 당신보다 야위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짧았고요. 하지만 손가락 모양이 당신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왼손에 낀 결혼 반지가 보이더군요. 그 사진을 몇 번이나 보고 있었더니 사진 속 창유리에 4명의 여성이 흐릿하게 비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분을 탓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걸 알아채는 제가 이상한 거니까요. 창유리에 비치는 모습 같은 건 보통을 알아채지 못하죠. 하지만 창유리에 비친 얼굴은 작고 게다가 흐릿하게밖에 보이지 않아서 얼굴을 판별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는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해서 크게 확대했습니다. 웃지 말아주십시오. 그때 저는 미스터리에 열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자에게는 몇 살이 되어도 그런 유치한 일면이 있는 법이죠. 사진 속 창유리에 비치는 수수께끼의 여성. 그 정체를 파헤치고 싶다. 그런 어린애 같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확대한 사진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앗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엔 28년 전에 죽은 당신의 얼굴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인터넷 같은 것과는 인연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페이스북도 반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유로운 시간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아무런 취미도 없이 살아온 제가 시간을 때울 방법은 인터넷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페이스북을 시작해서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을 당신의 얼굴을 우연히 볼 수 있게 되니 너무나도 그리운 나머지 이렇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답시는 물론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부터 답신이 올 리 없으니까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이제 곧 벚꽃이 핍니다. 당신네 동네는 어떤가요? 미지타니 가즈마. 유키 미오코님, 전에 답신은 필요 없다고 해놓고 실제로 답신이 없으니 조금 우울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답신이 오기라도 하면 곤란하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지요. 죽은 사람한테서 메시지가 온다면 정말 당혹스러울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제 마음대로 당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제 마음속의 당신은 29년 전 그날 죽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의 괴로움에서 도망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만 그런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선명해진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평생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기분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물론 메시지에 쓴 것처럼 답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벚꽃이 지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이윽고 가을을 맞이하게 되니 왠지 쓸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더 이상 보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일전의 그 결심을 깨고 결국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일기투로 간소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학생인 따님이 있으시군요. 놀랐습니다. 지금은 그림을 그리시는군요. 하나같이 멋진 그림이라서 마음이 끌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벤치에 앉아 빌딩가를 흐르는 강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아이의 그림입니다. 아마 따님의 어린 시절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상상했습니다. 하늘의 푸른색과 하얀 빌딩이 비치는 수면도 아름답지만 그걸 바라보는 귀여운 여자아이의 모습은 어딘가 환상적인 느낌마저 듭니다. 이 그림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고 크게 확대해서 프린트한 뒤 방에 장식해 두었습니다. 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는 제 어두운 방 안에서 그곳만 이상한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이 그림에 재능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대체 저는 당신의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던 걸까 의문이 듭니다. 내 멋대로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당신과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당신은 갓 대학에 들어온 18살이었지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그 해에 영국부에 입부한 여자애들 중에서 제일 세련되지 못한 애였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촌스럽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하지만 나쁜 인상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호감을 느꼈을 정도입니다.
당신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화장도 전혀 하지 않았죠. 1학년이긴 하지만 맨 얼굴이라니 의외였습니다. 3학년이나 4학년인 여자들과 비교하면 어른들 사이에 아이가 섞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맥주를 반컵 정도 마시고는 토해버렸던 일도 기억합니다. 미성년자한테 술을 먹이면 안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일이 흔했죠. 어쩌면 지금도 그러려나요? 설마 그런 당신과 나중에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만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말았네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지금 장애인이 모여있는 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이지요. 그 전까지는 그런 시설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인생은 얼마나 불공평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은 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아니, 몸의 장애는 빈부와는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게다가 장애는 돈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일하는 곳은 중증 장애인들이 머무는 시설입니다. 장애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들은 큰 핸디캡을 짊어지고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있죠. 결코 편한 일은 아니지만 보람도 있고 즐겁습니다. 저는 이 일의 기쁨과 긍지를 느끼고 있어요. 좀 더 젊었을 때 이 일을 만났다면 제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겠죠. 당신과의 관계도 달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지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쓰고 말았네요. 당신에겐 전혀 흥미없는 일일 텐데. 그저 제가 쓰고 싶은 말만 늘어났으니 답치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년 만에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어쩌면 마음 어딘가에 당신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써놓고도 쓴 웃음이 나네요. 52살이나 되어서 이런 스스로가 한심합니다.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환절기인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미스타니 가즈마. 유키 미오코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낸 후 3번째 봄이 왔습니다. 따님도 고등학생이 되셨군요. 관악부에 들어가 클라리넷을 불고 있다고요. 음악은 멋지죠. 저는 악기라곤 하나도 다루지 못합니다. 실은 초등학생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지만 중학생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피아노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은 체르니도 못 칠 거예요. 앞으로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보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년의 새통이니 너그럽게 봐주세요. 절대로 스토커는 아닙니다. 그러니 경찰에 신고하지는 말아주세요. 경찰은 무섭거든요.
일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위에서 작은 암이 발견되었지요. 하지만 초기라서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하면 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충격적이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저도 이제 53살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는 않지요. 암 선고를 받은 날, 그때까지의 인생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어리석은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면 당신과 올리려고 했던 결혼식 날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날 당신은 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직원들이 초조해하는 가운데 저는 당신의 아파트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이 허무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친구들도 집히는 데가 있으면 모조리 연락을 취해 주었는데 누구 하나 연락이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10년 정도는 내내 결혼식장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꿈속에서의 저와 당신의 입장이 바뀌어 있더군요. 식장에 숨어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왠지 저입니다. 무서운 남자들 여럿이 저를 찾고 있는 가운데 저는 복도 구석이나 책상 밑에 들어가 그저 숨을 죽이고 들키지 않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들키면 큰일이 날 거라는 공포 속에서 덜덜 떠는 꿈입니다. 그때 당신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잠에서 깨면 대개 땀에 흠뻑 젖어 있고 심장의 두근거림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쯤 전부터 그런 꿈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이제야 오래전 이야기가 된 것이겠지요. 다만 당신이 실종된 이유만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에 만났을 때 당신은 몇 번이나 결혼식까지 못 기다리겠소. 오늘 밤에 식을 올리고 싶어요. 하고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연기였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결혼식까지 남은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3년 뒤 풍문으로 당신이 간사이에서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제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전부 그때부터 이상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질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문득 제 인생을 돌이켜보다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해보았을 뿐입니다. 요즘은 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을 자주 떠올립니다. 당시에 저는 연극에 열중해 있었습니다. 연극이 전부고 연극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요. 즐거운 나날이었습니다. 이제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나날이고요. 이번에야말로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겁니다. 활짝 핀 벚꽃을 보며 당신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미스타니 가즈마.
추신. 이전 계정을 지우고 새 계정으로 다시 등록했지만 특별히 의미는 없습니다. 미스타니 가즈마님, 미어코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암이라니, 괜찮으세요? 걱정이 되네요. 몇 번이나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답신을 하지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답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뭐라고 쓰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보내지 못하고 말았어요. 옛날부터 무슨 일에나 느린 것이 제 미숙한 점이죠.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보낸 사람이 정말로 미지타니 씨가 맞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어쩌면 누군가가 미지타니 씨를 사칭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미스타니 씨는 컴퓨터 같은 건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제멋대로 착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무례한 말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요전의 메시지를 보고 미지타니 씨 본인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결혼식 이틀 전에 만났을 때 제가 했던 말은 저 외에 미지타니 씨밖에 모르니까요. 수술 날짜는 벌써 정해졌나요? 지금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 초기 위암이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지내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치료하세요. 미스타니 씨는 강한 마음이 강한 분이시니 그 점은 걱정되지 않아요. 대학 시절 그립네요. 저에게도 이제 아득히 먼 옛날의 일이에요. 촌스러우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대학생 때 전혀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주근깨도 있었고 어느 뭐로 보나 시골 처녀였죠. 그때 미지타니 씨는 정말 빛났어요. 연극부 부장이었고 아주 멋진 센스를 가진 연출가였으니까요. 미지타니 씨가 쓰신 대본을 읽을 때 저는 천재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우리 1학년 여자애들은 모두 미지타니 부장을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그건 단순한 동경이라기보다 연심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하지만 영국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이 5학년인 부장을 짝사랑해봐야 소용없다는 건 분명했어요. 미지타니 씨가 연극밖에 모르는 분이라는 건 보고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애가 아무리 동경해도 어떻게 되지는 않으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지요. 게다가 미지타니 씨한테는 약혼자가 있었고 지금은 가족이 없으신가요? 어쨌든 한시라도 빨리 몸이 회복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리고 미즈타니 씨가 보신 목걸이는 오랫동안 서랍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었는데 그날 친구와 교토 여행을 가기 직전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우연히 한번 걸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목걸이가 계기가 되어서 저를 알아보셨다고 하니 뭔가 신기한 인연이 느껴지네요. 미요코. PS. 유키라는 이름은 가명이에요. 지금의 이름은 미스타니 씨가 모르는 이름이랍니다. 딱히 숨길 생각은 없지만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미호코님, 맞아요. 제게는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꽤 많은 부원들이 알고 있었으니 당신도 들었군요. 다만 솔직히 말하자면 약혼자가 아니라 부모님이 정한 상대였습니다. 개케 묵은 말이라 놀라셨으려나요? 하지만 약혼자라기보다 부모님이 정한 상대라고 하는 편이 딱 들어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입으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딱히 비밀로 해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사귈 때 당신이 한 번도 묻지 않았기에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결혼하기로 하고 나서는 언젠가 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도 하고 있었고요.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조금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게 부모님이 없다는 건 아시죠? 두 분이 돌아가신 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죠. 가해자였던 젊은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험금도 나왔을 테니 그 후에 제 인생은 꽤 달랐을 겁니다. 부모님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지만 그 슬픔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뒤라 생활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고를 낸 젊은이가 무면허였기 때문에 보험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월급쟁이라 저축이 거의 없었고 살던 집도 새 집이었습니다. 그래요. 장례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중학생인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덮쳐왔던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었지만 저를 맡겠다는 집은 없었습니다. 친척이라고 해도 이럴 때는 차가운 법이죠. 그때까지 저를 귀여워해 주었던 작은 아버지나 큰어머니도 장례식이 끝나고 나니 저와 눈을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좋았던 사촌들도 서먹서먹한 태도를 취했어요. 저는 15살의 나이에 세상의 비정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부모님의 죽음과 비슷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세상에는 박정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안 것도 이때였습니다. 내내 소원했던 하마마스의 고모부가 저를 맡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마마스의 고모부는 부모님의 형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여동생의 남편인데 고모부는 2년 전에 고모와 이혼해서 미스타니가와는 인연이 끊어진 상태였죠. 그러니 엄밀하게는 남남이었지만 그분은 옛날부터 저를 매우 귀여워해 주었습니다. 고모부는 의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이 끝난 뒤 친척들이 아무도 저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화제조차 피하는 태도에 화를 내며 그렇다면 내가 키우겠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친척들이 보여준 놀람을 가장한 기쁜 얼굴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여차한 순간에는 배우도 아닌데 훌륭한 연기를 할 수 있는 법이에요. 하마마스의 고모부 이름은 하마다 에이지로라고 하는데 그분은
하마마스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형제자매는 하마다 씨네 집은 부자니까 아주 잘된 일이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고모부가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저를 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친척 중에도 유복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는 아니죠. 그달 말에 저는 도쿄에 있던 집을 나와서 하마마스에 있는 고모부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고모부 댁을 찾아간 저에게 고모부는 오늘부터 너는 이 집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도 주었죠. 아주머니, 그러니까 고모부의 두 번째 아내인데 그녀도 시원시원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하마다가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모부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코라는 여자애로 저보다 3살 아래입니다. 실은 유코는 아주머니가 재혼할 때 데려온 아이였어요. 고모부가 저를 맡겠다고 한 건 이미 피를 나누지 않은 딸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유코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똑똑한 아이였고 저를 매우 잘 따랐죠. 그리고 저를 오빠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짐작하셨을 것 같지만 부모님이 정한 제 상대는 유코입니다. 저와 하마다 가족은 잘 지냈습니다. 고모부도 아주머니도 저를 친아들처럼 기여해 주셨고 저도 두 분과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은 아들이 생긴 것 같아서 기쁘다고 틈만 나면 말씀하셨지요. 자랑 같아서 내키지는 않지만 저는 공부를 아주 잘해서 전학간 학교에서도 성적이 내내 1등이었거든요. 그게 고모부 부부를 기쁘게 했던 것도 분명합니다. 유코와는 핏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금세 친해져서 1년쯤 지나니 진짜 남매처럼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아니, 외아들인 저는 진짜 남매라는 게 어떤 사이인지 모르니까 멋대로 말할 수는 없겠네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해에 유코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유코는 귀엽게 생긴 애라 고등학교의 같은 반 친구들한테 유코 같은 예쁜 동생이 있어서 좋겠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왠지 저 자신이 칭찬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코에게 연애 감정은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코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부터 급속하게 몸이 자라고 동시에 아름다워졌습니다. 유코의 친아버지는 스페인인과 일본인의 혼혈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코는 혼혈 2세대인 셈이죠. 초등학생 때는 백인 같은 분위기가 별로 없었지만 사춘기가 되니 전체적으로 이국적인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피부는 하얗고 눈이 크고 몸매도 또래 소녀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집안에서 보아도 가끔은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여자란 정말 신기한 생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같은 반 여자아이의 성장과 변화도 학교에서 보긴 했지만
집안에서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여성의 변화에 대한 인상은 그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번데기 속의 변화를 안쪽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일까요? 집에는 유코 앞으로 러브레터가 자주 왔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은커녕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마음을 고백하려면 편지를 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긋한 시대였죠. 제가 러브레터로 유코를 놀리면 그녀는 늘 진심으로 화를 냈습니다. 유코 본인은 러브레터를 받아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에게 어울리는 멋진 남자친구가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유코는 남자친구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학비도 하숙비도 고모부가 내주었지요. 저는 거기까지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고모부 부부가 억지로 밀어붙였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기뻤던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집을 나올 때 유코는 오빠랑 헤어지는 건 슬퍼 라며 울었습니다. 나도 데려가 하고 떼도 쓰더군요. 몸은 다 컸고 얼굴 생김새도 어른스러워졌는데 알맹이는 완전히 어린아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여름방학에 집에 돌아갔을 때 유코는 저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와는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아마 뭔가 고민이나 생각할 일이라도 있나 보다 싶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춘기 소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해 말에 고향에 돌아갔을 때 유코는 여름 때와 완전히 달라져서 제게 달라붙었습니다. 이만한 나이의 여자애들은 정말 변덕스럽구나 하고 내심 쓴웃음을 짓곤 했답니다. 2학년 여름방학 때는 연극에 열중하느라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말이나 되어 갔더니 유코와 다시 서먹서먹해졌지만 저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 3학년 여름방학에 갔을 때 고모부가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새삼스럽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모부의 방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코가 저를 좋아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기분이었지만 고모부는 유코 본인이 털어놓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일시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했어. 그 나이의 여자애한테는 누구에게나 있는 홍역 같은 거라고. 네. 하지만 그게 아니더구나. 유코는 벌써 3년 전부터 널 좋아했대. 설마요. 고모부는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뭔가 나쁜 짓이라도 해서 야단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코한테 이상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안다. 완전히 유코만의 짝사랑이지.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유코가 저를 그렇게 진지하게 좋아하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너 지금 사귀는 여자가 있니? 고모부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없어요. 정말이냐? 정말이에요. 그러자 고모부는 얼굴을 약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괴로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부탁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유코를 받아주면 안 되겠니? 정천벽력이란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죠. 잠깐만요. 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고모부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 있다가 말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나는 유코와 너를 똑같이 좋아해. 너랑 살기 시작한 지 6년이 되었구나. 지금은 널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다. 그리고 만일 네가 유코와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유코와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나로서도 바람하지 않는 일이지. 고모부가 그렇게 말해주셔서 영광이에요. 저도 유코를 좋아하고요. 하지만 유코한테는 저보다 더 잘 어울리는 남자가 나타날 거예요. 유코랑 결혼하기가 싫으니? 아니에요. 다만 이런 중요한 일을 지금 결정해도 되나 싶어서요. 유코는 아직 18살이에요. 어른이 되면 마음이 바뀔 거예요. 걔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어릴 때부터 한결같은 성격이었어. 그건 고모부의 말이 옳았습니다. 유코는 한번 마음을 정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구석이 있었지요. 하지만 사랑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유코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면 받아줄 수 없겠니? 이렇게 부탁한다. 고모부는 제 앞에 양손을 짚고 머리를 바닥에 바싹 붙였습니다. 고모부,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도 고모부는 머리를 들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저 같은 놈이라도 괜찮다면 유코를 제게 주세요. 정말이니? 고모부는 우는 건지 화난 건지 알 수 없는 얼굴을 했습니다. 이게 저와 유코가 약혼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꽤 길게 썼네요. 민감한 이야기다 보니 뉘앙스를 전하려고 당시의 일을 떠올리며 열심히 썼습니다. 거의 이런 대화였어요. 제가 유코와의 결혼을 승낙한 건 실은 이걸로 고모부 부부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두 분이 기뻐한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마치 유코를 은혜를 갚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었던 것처럼 들리는군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유코와 결혼한다는 건 싫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음씨가 아주 착하고 다정한 아이예요. 무엇보다 저를 좋아해 주었고요. 불만이라곤 무엇 하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유코는 매우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 무렵 유코의 미모는 이웃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어요. 주말에는 어디에선가 소문을 들은 고등학생들이 가끔 집 근처로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동생으로 보고 있었던 만큼 유코의 아름다움은 제게는 왠지
낯간지러운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성으로 보지 않았던 유코가 장래에 제 아내가 된다는 건 전혀 실감할 수가 없었지요. 고모부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유코와의 관계는 어딘가 거북해졌습니다. 그야 그렇겠죠. 사귄 적도 없는데 갑자기 결혼하기로 정해진 거니까요. 약혼자가 되었다고 해서 유코에게 갑자기 연심이 싹 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여서 더더욱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더군요. 약혼자가 된 뒤에도 서로 쑥스러워서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단둘이 이야기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그해 여름에는 친밀한 대화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계속 이런 관계가 이어지는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겨울방학에 집에 돌아갔을 때 역까지 마중 나와준 유코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손에 맞잡았죠. 어릴 때라면 모를까 어른이 되고 나서 유코의 손을 잡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고모부 부부는 회사 모임인지 뭔지 때문에 늦게 귀가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저와 유코는 첫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유코는 저를 자기 방으로 유혹했죠. 처음 유코를 하는 건 그녀의 침대 위였습니다. 처녀인 유코는 제가 당황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어요. 그게 사랑의 정열이라는 걸까요? 아니면 라틴의 정열적인 피가 그녀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일까요? 실은 동정인 제가 더 겁을 먹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던 방에서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걸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매일 유코와 섹스를 했습니다. 밤에 고모부 부부가 잠든 뒤 서로 몰래 방을 찾아가 몸을 겹쳤죠. 고모부 부부가 외출했을 때에는 대낮에도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유코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고모부네 회사에 들어가면 바로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졸업 후의 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지만 고모부가 제가 회사를 물려받기를 바란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고모부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그게 좋지 않을까 하고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만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는 건 아무래도 좀 지나치게 빠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모부 부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제가 유코에게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가정주부로 지내면서 대학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고모부는 적어도 유코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유코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로 지내면서도 다닐 수 있는 지방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듬해 유코는 지방 국립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약혼했다는 건 영국부에서도 아주 친한 친구한테밖에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재미있어서인지 결국 꽤 많은 부원들에게 알려준 모양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 사실을 드러내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제 앞에서는 그 화제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직접 묻는 부원도 없었고요. 저는 부원들의 배려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신입 부원인 당신까지 알고 있었다니 놀랐습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는 상당히 수근거리고 있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유쿠 이야기를 길게 쓰고 말았네요. 결코 유코에게 미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게 유코는 완전히 과거의 여자입니다. 이제 그 얼굴 생김새조차 흐릿하고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당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리운 나날이 소용돌이를 그리듯이 뇌리를 스쳐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당신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날에서 멈추죠. 결혼식 전날 저와 당신은 도쿄 시내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문제가 좀 생겨 약속 시간에 갈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당신에게 먼저 제 집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 당신한테는 조금도 이상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제 일을 걱정해 주었어요. 전화 마지막에는 빨리 돌아오세요 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여 주었죠. 설마 그게 제가 들은 당신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방에 없었습니다. 내일 식장에서 봐요 라는 메모만 남아 있었죠. 저는 당신에게 전화했지만 당신은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 결혼식에 대비해서 일찍 잠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튿날 결혼식장에 당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반년 가까이 되는 시간은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당신을 찾았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신은 대학에 휴학기를 냈더군요. 당신 친구들도 아무도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조차 여우에 홀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투와 표정으로 보아 두 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신의 소식은 묘연했습니다. 당신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죠. 당신이 왜 내 앞에서 모습을 감춘 건지 이제 와서 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알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반대로 알기가 무섭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강렬하게 원했던 적도 있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은 그 마음도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아마 당신에게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와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게 제가 알아서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아도 의미는 없죠. 제가 알고 싶은 건 그 후 당신의 인생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떠나고 나서 10년 정도는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당신은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20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그런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그보다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 그것도 결혼까지 생각했던 당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린 게 아닐까 추측했지만 3년쯤 지났을 무렵 친구로부터 당신이 간사이에서 결혼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왜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그걸 알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통화한 후에 당신이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닐까 하고, 그리고 괴로워한 끝에 그 남자와 사랑에 도피를 한 것은 아닐까 하고, 물론 무리가 있는 추측이지만 어느새 제 상상의 세계에서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남편과 아이가 외출한 뒤 집안일을 마친 오후, 당신은 거실 소파에 걸터앉아 문득 옛날 일을 떠올리는 겁니다. 저와 사랑했던 나날을 회상하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짓는 거지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어느새 당신이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게 제 꿈이 되었습니다. 저는 30년 전의 그날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벌써 오랫동안 옛 친구나 지인과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은둔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인생의 절망한 제게 더 어울리는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그렇고 인터넷이라는 건 굉장하군요. 책상 앞에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니. 이렇게 컴퓨터를 만지고 있는데도 아직 믿을 수 없는 기분입니다. 제 운둔 생활도 인터넷이 있었다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2년 전에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당신을 발견했을 때에는 신이 만나게 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당신을 만나러 가고 싶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정말로 기뻤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도 독신이고 외롭게 살고 있다면 저에게는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당신의 행복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긴 메시지가 되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이걸 쓰는데 1시간이나 걸렸네요. 지금은 더위를 좀 먹었습니다.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몸 조심하십시오. 미스타니 가즈마. 추신. 그런데 만일 괜찮으시다면 당신의 주소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편지 같은 걸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정도는 알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입니다.